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입니다. 연금 전문가 강성호 박사님을 모시고 초고령 사회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노후 자금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성호 박사님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영상을 맞이한 강성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노후 자금 계산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가 들 것이냐, 이걸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조사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생활비가 과연 무엇이냐, 정의와 범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통계청 의 자료를 보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된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소비 지출 항목은 뭐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등등 기타 소비까지 해서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총 10개 정도가 소비 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비소비 지출, 우리가 잘 아는 세금 관련 준조세, 보험료 같은 거죠. 그리고 사적 이전 지출, 뭐 자녀한테 용돈 준다든지 생활비를 좀 보태주는 뭐 이런 지출은 이제 소비로 본인이 직접 소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소비 지출 뭐 이렇게 해서 생활비가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비가 과연 어느 정도 범위로 구성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노후에 얼마 정도 들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비 지출 항목과 비소비 지출 항목을 좀 생각해 보는 어떤 이런 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의 은퇴 후의 어떤 생활비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냐? 은퇴 전에 나의 생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 전에 과연 내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 소득이 어느 정도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보통 보면 한 4인 가구가 이제 주로 됐다가 3, 4인이 됐다가 은퇴 후에는 부부 또는 뭐 노년에 되면 이제 혼자 독거노인이 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은퇴 전에는 주거비, 교육비가 위주가 된 어떤 생활비였다라고 하면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위주가 된 어떤 생활비 구조다. 뭐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나의 노후 생활의 어떤 설계를 할 때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 거다라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 것인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적정세 부부가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느냐라고 했을 때 한 305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요. 최소 생활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216만 원 정도 든다고 2001년 기준으로 답변을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대략 적정의 노후에 부부가 살기 위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최소는 한 200만 원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실태가 아니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답인 거.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실태조사에서 인식을 물어본 결과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태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생활비는 이 정도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은퇴 후에 생활비, 즉 플로우 개념의 어떤 월 생활비가 아니고 그만 스탁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느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역산을 해서 한번 해보면요. 이때는 기대 예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65세에 은퇴한다. 65세 이전까지는 좀 일하면서 하다가 65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아까 앞에서 본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65세 기대 예명이 21.5년이라고 추계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생활비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5억 1,000만 원 정도. 최소 기준으로 그리고 같은 논리로 적정한 자산을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때는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드는 거로 계산됩니다. 러프하게 우리가 보면 한 65세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준비해야지라고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할 때는 야, 보통 한 5억에서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근로에 여유가 있어서 한 70세까지 간다라고 한 사람은 준비가 좀 낮아져도 되겠죠. 네. 똑같은 논리로 보면 70세 기대 연명은 17.3세 정도로 나옵니다. 네. 뭐 그때 기준으로 보면 최소는 한 4억 1천만 원, 적정은 같은 논리로 6억 한 2천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70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은 러프하게 한 4억에서 한 6억 정도. 네. 즉 한 1, 2억 정도가 떨어지는 한 5년 사이에. 네. 예. 뭐 그 정도라고. 일을 뭐 5년 더 하시는. 그리고 5년 거니까. 정도 하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우리의 노후 생활비 또는 노후 자금을 필요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현실이 아니라 실태 조사를 한 인식이고 인식에 이제 기대 여명을 고려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탁의 개념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주신 건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이제 현실적인 노후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인식의 상황이었다. 즉 목표의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지금은 현실의 상황. 네. 이 현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그렇죠. 게 네. 이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노후 자금, 자산, 이 과연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가를 통계청 공식 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고령자 통계를 보면 자산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자산이 총 자산이 한 3억 9천만 원, 즉 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부채를 빼게 되면 한 3억 5천만 원. 아, 순자산은. 네, 순자산 한 3억 5천. 그 3억 5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구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네. 라고 보는 거죠. 뭐 거기에 이제 주택 영목이식도 생각하면 뭐 주택 보유율은 한 70% 정도 되는 거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뭐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이제 플로우로 전환해서 노후 준비를 하면 되는데 앞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노후 자산이 한 65세인 경우에는 한 5억에서 8억 정도로 본다 그러면 실태는 좀 낮게 나오고 있어서 네. 노인 빈곤율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노후 실태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플로우 개념에서 그럼 생활비로 보면 어느 정도느냐라고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보면 월 한 140만 원을 소비 지출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지출할 실제. 있는. 예, 네. 예. 비소비 지출은 월로 치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 생활비는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합치면 한 180만 원 네. 정도. 네. 그래서 아까 앞에 인식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생활, 네. 적정한 생활을 네. 하기 위해서는 최소가 아까 200만 원이 있어요. 최소보다 실태에서는 좀 네. 낮아지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데 아까 인식은 아까 부부 기준으로 바라봤고 네. 실태는 실은 부부도 있고 1인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1.5인 가구의 실태다. 아, 1.5인 노인 가구의 실태가 한 네. 180 정도 나오고 네. 2인 부부 가구의 실태가 네. 최소 200에서 적정 한 300 네.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태 생활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정보다는 최소 기준에 평균자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 네. 좀 가깝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산, 순자산 현황도 그렇고 실제 생활비도 그렇고 조금 이제 목표보다 이제 부족한 상황인 거는 이제 맞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으로 거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네. 고령층도 마찬가지실 테고 뭐 5억이든 뭐 8억이든 유동화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은퇴 후 자산 중에서 그 연금 또는 현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후에 관련된 연구하는 학자들도 수치로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 비중의 어떤 적정성이 왜 어려우냐 하면 과연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수준이 먼저 나와야 되죠. 목표 수준이. 목표를 먼저 정하고 해야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실은 없지만 러프하게 보면 전체적으로 내 젊을 때에 비해서 한 70%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70% 정도를 이제 목표로 삼고 거기에 목표에서 그러면 지금 바로 아까 현금성, 연금이 바로 현금성이네요. 네. 현금성 자산이 그 중에서 몇 프로 또 부동산이 가지고 있어도 플로우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보면 소득 형태 또는 플로우 형태와 스탁 형태의 두 가지로 이제 알 수 있는데 스탁이 많다 그러면 플로우가 좀 작아도 되고 그렇죠. 뭐 유동하면 그죠. 되니까. 네. 그죠. 플로우가 많다 그러면 스탁이 좀 작아도 되기 때문에 연금의 적정 비율은 이 플로우와 스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연금 비중이 얼마가 딱 내한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 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간단하게 보면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이 한 3억 2천 정도 차지해서 80% 정도가 부동산에 지금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면 65세 이상 자산이 80%가 스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 실태입니다. 네. 현재는 이거를 어떻게 유동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연금의 어떤 그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비중 뭐 이런 부분이 좀 그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노인들에 대한 어떤 질문에 좀 가깝기 때문에 현재 노인의 어떤 비중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플로우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게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네.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현재 노인의 적정연금 비중은 노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금의 실질적인 비중은 앞으로 저희 같은 젊은 사람 네. 퇴직 직전에 있는 사람의 이제 비중 네. 그때는 지금보다는 연금의 비중을 훨씬 더 높여놔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 말고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연금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연금으로만 만약에 노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납부를 해야 될까요? 연금화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9%, 퇴직연금은 8.3%. 네. 물론 거기에 IRP 들어가서 알파 형태로 내가 더 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자산으로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지금 강제화되어 있는 이거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한 9%로 꾸준히 한 30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9%가 소득 대체율로 보면 한 30%가 달성이 됩니다.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국민연금은 현재 1년 가입을 하면 나의 소득의 평균 소득자의 네. 1%에 상응하는 어떤 소득이 대체가 급여가 된다. 네. 그렇죠. 300만 원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을 9%씩 내고 물론 임금 근로자일 경우에는 4.5%를 내고 반반씩 그렇죠. 내고. 자영자의 경우에는 9%를 이제 내게 되겠죠. 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30년 동안 충실히 납부하면 내가 받게 될 급여는 30%가 네. 되는 거고요.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퇴직연금은 8.3% 회사가 이제 본인 부담하는 거고 네. 자영자인 경우에는 내가 물론 해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죠. IRP 형태로. 하여튼 8.3%를 내게 되고 한 30년 정도 가입을 하면 이것은 국민연금보다 급여 소득 대체율이 좀 낮습니다. 보통 뭐 10%라고 보면 퇴직연금은 8.3% 내서 한 30년 가입을 하고 20년 동안 종신으로 받는다고 하면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강제 가입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한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그렇죠. 그러면 달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을 납부를 했을 때 은퇴 후에 20년 동안 소득 대체율이 합해서 한 40% 정도 된다.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비례가 아닙니다. 뒤에 제가 간단하게 국민연금 산식의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재분배성과 비례성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300만 원보다 높은 사람은 소득 대체율로 보면 30%보다 떨어지고요. 낮은 사람은 30%보다 높습니다. 네. 최대 100%까지 소득 대체율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절대 금액은 이 소득 대체율 곱하기 자기의 소득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역전되지 않지만 소득 대체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완전 비례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결국에
더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뭐 IRP라든지 개인적으로 이제 납부를 해서 그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의무적인 것만 한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평균 소득자로 봤을 때 한 40%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를 한 70%로 본다 그러면 30%만큼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이 30%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보충을 해야 평균에 다다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과연 30%를 내가 다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 이제를 생각해 보면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연금 형태로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어떤 자산, 부동산 플러스 기타 자산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다 합쳐서 한 30% 이상을 달성을 해야 평균 소득자의 목표 수준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소개하는 노후자금 계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뭐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뭐 전문가들이 보통 이제 노후 자금 이야기할 때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어떤 연금 자산들을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합니다. 뭐 국민연금 대표적으로 퇴직 개인연금, 주택연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세 가지를 제가 러프하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국민연금 급여산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2 라는 어떤 조정 계수가 있습니다. 1.2. 예, 요게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평균 가입자가 40년 가입을 했을 때 40%는 맞추기 위한 어떤 조정 계수인데요. 그 1.2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걸 곱하기를 하는데 A값, B값이 있습니다. A는 내가 수급 직전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나의 생애 소득의 현가화 된 것이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다면 평균 소득자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다고 놓고 이걸 산식을 풀게 되면 소득 대체율이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 기준으로 보면 40%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평균 소득자일 때 그렇고 고소득자이면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평균 소득 높다 그러면 0.9%, 0.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더 올라가고. 그렇지. 예. 저소득자면 뭐 1.1%, 2%, 3%. 네. 이런 식으로 연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A하고 B 값에 합산했는 거를 이제 1.2에다가 곱하고 거기에 1 플러스 0.05 곱하기 N인데 요때 N은 뭐냐면 20년 초과 가입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년 초과 가입 기간 하면 21년이다 그러면 N이 1이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20년이다 그러면 N이 0이 돼서 앞에 1.2 곱하기 A 플러스 B 형태가 되는데 이걸 기본급여액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여액이 이제 산출되면 자신의 어떤 기본급여가 이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뭐 유족연금도 또 장애연금도 분산돼 가지고 이제 계산되는 어떤 복잡한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 뭐 30대 뭐 김연금 씨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300만 원 직장인이었다. 그러면 월 한 27만 9% 곱하니까 27만 원을 내겠죠. 이 사람이 직장 가입자다 그러면 13.5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59세까지 쭉 가입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은퇴해 가지고 65세가 됐어요. 65 돼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30년 가입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 사람은 90만 원을 받겠죠. 20년 가입하면 60만 원이다. 네. 뭐 이렇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평균 가입자는 1%포인트씩 연간 증가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국민연금 제도 계속 바뀌어져 왔고요. 실은 이 제도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실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득 대체율이 지금 받으시는 분 더 이거보다 좋은. 그렇죠. 네. 지금 계산하면 43% 소득 대체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0.5% 포인트씩 소득 대체율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게 2028년도부터 적용하는 소득 대체율이 40%인 거죠. 여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나의 연금액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평균 소득자라고 보고 나의 소득에 내가 가입을 얼마만큼 몇 년을 했지를 고려한 다음에 1년에 1% 올려서 나의 소득에다가 곱하면 연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평균 소득자보다 좀 높다 하면 1%보다 좀 낮은 비율을 내가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되면 1%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곱하게 되면 거의 근접하는 어떤 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퇴직연금과 뭐 개인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을 따라서 내가 가고요. 네. 퇴직연금 중에 DC형은 그에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로 가기 때문에 투자하는. 그죠. 투자 수익률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네. 과거에는 임금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이 높아서 네. DC가 좀 인기가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아서 DB형이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는 투자 수익률, 하나는 임금 상승률을 따라서 네. 이제 간다. 노동부 퇴직연금 급여 산식이 있더라고요. 모의 계산기가 있던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20년 가입했을 때 얼마의 급여를 받게 되냐 하면 20년 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 비리이기 때문에 20년 또 수급한다 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료만큼 소득 대체율이 그대로 그렇죠. 예. 된다라고 네. 보면 그럼 30년 가입하면 소득 대체율이 1.5배가 보험료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퇴직연금이 8.3%였다 그러면 거기에 1.5배를 곱하면 한 11% 정도. 11, 12% 나오겠죠.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된다. 그러면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의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계산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결국 내가 낸 돈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납부해서 20년 동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10%를 납부하면 20년 동안 15%의 대체율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예,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보다 좀 더 심플하게 이제 이해할 수는 있죠. 세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변하고 투자 수익률이 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퇴직 시점에서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추세가 뭐 유사하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마 뭐 큰 비율 차이 없이 아마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막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뭐 1년에 1% 정도로 평균적인 소득을 계산했을 때 1%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연금은 뭐 30년 납 해서 20년 동안 노후 때 받는다면 낸 거에 1.5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생활비나 그 연금의 목표를 고려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 연금에 대한 납부액이나 수급액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 즉 고령화, 출산율 뭐 이런 것들도 급여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도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88년도부터 쭉 바뀌었는데 그것도 다 들어가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현가와 나중에 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 어떤 부분인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야, 30년 후에 200만 원, 3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도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현가화해서 이제 계산한 값들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지표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비율로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좀 안정적인 어떤 값들을 이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산출하는 노후 수준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노후자금 계산이나 또 개인이 또 노후자금 계산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평균적인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다 값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소득자 또는 뭐 저소득층 또 평균 소득자보다 조금 높은 한 두세 개 어떤 그룹을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지만 나의 노후소득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상을 고려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나의 특수성을 좀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 듭니다. 그래서 뭐 성, 연령,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건강, 뭐 기대 여명이 아까 65세 이후에 뭐 한 20세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건강이 너무 좋아서 30년 살 것 같아. 그렇죠. 실수로만 50년은 100년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예.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계산법이 달라져야 되듯이 지역을 선택해서 도시에는 생활비가 비싸다던데 농촌에 가면 지방으로 가면 좀 싸다든지 뭐 이런 것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전문가들이 산출해 놓은 그걸 참고를 해서 나의 특수성을 입혀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아마 그 좀 적절한 어떤 소득을
좀 준비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노후자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저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노후자금으로 많이 활용되고 준비가 필요한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강성호 박사님이 이 책의 제2저자십니다. 제1저자는 또 연금의 훌륭한 최고의 마스터이신 유건식 박사님이신데요. 또 김동겸 박사님도 계시고 이 책도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2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3부에서도 또 좋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 영상 때 안내드린 이벤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세트와 스타벅스 세트를 우수 댓글 다르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자 세트 3분, 스벅 세트 3분 발표하겠습니다. 피자 세트는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 관련 문의하신 이옥선님, 두 번째는 개인연금이 어느 정도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피그님, 세 번째 주택연금 관련해서 댓글 남기신 물방장님, 그리고 스타벅스 3분은 노후 준비 위해서 가입 가능한 보험 문의하신 박윤선님, 원금 보장되면서 수익률 좋은 적당한 연금 상품 문의하신 미니조님, 금융회사 고령연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 댓글 남기신 김영진님, 3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박사님 저희 댓글 중에 앞에 3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굉장히 핫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보험 간에 또 사회보험 제도가 개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에는 공적연금 중에서도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연금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급자 중심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인 영향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또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시점이 됐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건보 재정 문제를 사적연금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적연금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사적연금에서의 어떤 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신청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개인연금 몇 프로 납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연금의 납부 수준은 우리가 목표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내 목표에 사적연금 급여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한 20, 30%의 소득 대체율. 비율적으로 보험료를 생각해 본다면 퇴직연금의 8.3%와 개인연금의 한 7, 8% 정도를 해서 한 전반적으로 한 15% 정도를 사적연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면 목표 수준인 개인 퇴직연금을 20%에서 30% 소득 대체율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저리 대출입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부동산에 의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가입해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은 개인의 어떤 재무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판단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이 낮을 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대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내가 생활비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70대 이후쯤 되면 소득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70대 정도 되면 주택연금을 좀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지만 한 3분에 대한 어떤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